부동산 정책 부분으로 갈까요? 교재 79쪽인데요. 이 79쪽의 부동산 정책론은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 파트가 7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분량은 정말 적은데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이름 속에 다른 과목, 예를 들면 세법이나 공법이나 다른 과목 등 등등등이 좀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차만 공부하시더라도 기초 과정만큼은 전 과목을 다 들으시는 게 좋다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근데 나오는 게 거의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정도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로 공부하시더라도 다른 기초 과정의 다른 과목들이 배경 지식이 되어서 학습을 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부동산학 개론 자체에서 배우는 부동산 정책론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출제 비중은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요. 31회 얼마 전에 봤던 거에 처음 한번 언급이 됐고요. 그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다만 이번에 하나 언급이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규 강좌 때 알려드리기로 하고 82로 갈까요? 82쪽 부동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82쪽 부동산 정책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뜻이에요. 부동산 정책이 뭐냐?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 과정. 다시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 과정. 그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인 노력 과정. 그다음 부동산 정책의 기능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예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이유.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정치적 기능, 또 하나는 경제적 기능이에요.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말의 뜻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다는 거고,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이게 정치적 기능.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이게 경제적 기능. 사회적 목표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 이건 뭐다?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입하는 거예요. 또는 효율성은 시장에서 맡기면 잘하는데 형평성 문제를 잘 못하니까 정부가 그것을 보완하고자 개입했다. 또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반면에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랬을 때 그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시장 실패라 하는데 요거 수정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그게 경제적 기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실패로 가볼까요? 시장 실패라는 말의 뜻.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아주 쉽게 말하면 시장이 제 기능 못하는 것.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이 시장이 잘하는 기능인데 가끔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실패. 그러면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시장이 실패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다루게 되는데, 시장 실패의 원인은 몇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5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초 과정에선 4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시장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불완전 경쟁입니다.
불완전 경쟁.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우면 지난번에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그런 거 했죠. 완전 경쟁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고 시장 실패 가능성은 적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시장이 재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외부 효과의 존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따로 빼서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는 공공재 문제. 공공재의 부족 문제. 이것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네 번째는 정보예요. 정보. 정보의 불완전 및 비대칭성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보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누구는 조금 가지고 있어요. 종이접기 했을 때 딱 좌우가 대칭 아니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누가 유리하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시장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들어가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외부 효과. 지금부터 외부 효과 얘기할 테니까 잘 봐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를 세 글자로 외부성 그래요. 외부 효과, 외부성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외부 효과의 외부라는 말의 뜻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외부는 시장의 외부 그런 뜻이에요. 시장의 외부. 여기서 외부는 시장의 외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거래를 한대. 거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 가고 이쪽으로 소유권 넘어가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대요.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 두 사람은 거래 당사자예요. 근데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게 해요?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형성되냐면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시장 내부예요. 이런 거래는 시장 내부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병은 여기에 있대요. 시장의 외부. 그럴 때 병은 갑과 을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제3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3자예요. 근데 갑과 을의 행위가 이렇게 병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근데 그 영향이 유리한 이로운 영향일 수도 있고 불리한 해로운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외부 효과를 이야기할 때 기억할 건 거래 당사자다 아니다. 거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거래 당사자 아니고 뭐다? 제3자다.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제3자에게. 두 번째, 갑과 을의 의도한 거다, 의도하지 않은 거다.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의도하지 않으니라 해야 돼요. 의도하지 않은. 세 번째, 유리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유리한 영향을 미쳐놓고도 병한테 그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거예요. 불리한 영향을 미쳤어요. 해를 끼친 거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으면 더 이상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은 상태. 그게 외부 효과예요.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은 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과는 시장이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병과는 관련이 없어요. 시장을 통한 게 아니에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뭐다? 외부 효과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는 크게 둘로 구분해요. 하나는 이로운 외부 효과. 그걸 정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정의 외부 효과라 해요.
그건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로운 외부 효과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해로운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건 뭐다? 부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요거는 해로운 외부 효과예요. 이렇게요. 외부 효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리 현장으로 올까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는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다시 여러분과 여러분과는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에? 그게 어려운 얘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아니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는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잖아요. 여러분들끼리 뭐 돈 주고받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건 제3자야.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옆에 있으면 거래 당사자냐고. 제3자예요. 자, 그런데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되게 웃기는 건 어느 사람이 하품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같이 하품을 해요. 어느 사람이 졸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보고 좋아요.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대로. 여러분끼리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요. 그러면 갑돌이가 오늘 아침에 와서 졸았어요. 근데 갑돌이가 아침에 와서 졸았는데 아침에 올 때 이렇게 한 거야. 처음부터 딱. 나 오늘 졸아서 내 주변을 초토화시켜야지.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야. 어제 나름대로 이 강의를 많이 반복해 들으라고 그래서 막 강의를 막 들었거든, 늦게까지. 그래서 좀 피곤해. 그래서 저런 거거든. 의도하지 않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거지. 이게 뭐라고요?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갑돌이가 너무 미안한 거 있지,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무 미안해. 그래가지고 뭐 커피라도 내가 한 잔씩 쏠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에게. 그럼 대가를 지불했어요, 지불하지 않았어요? 지불했죠. 그럼 더 이상 외부 효과가 아니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외부 효과가 되는 거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실제로 이 공부를 하신 분 가운데서 보면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반에서 보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집중도도 되게 좋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른 분한테 자극이 돼요. 나는 저 사람만큼 해야 할 거야. 저 사람이 집에 가면 그때 나도 집에 갈 거고, 저 사람이 남아서 공부하는 만큼은 나도 남아서 공부할 거야.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도움이 받아서 같이 합격했다면 이로운 내부 효과요, 해로운 내부 효과요? 정외부 효과죠. 이해 가십니까? 네. 외부 효과의 경우는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갑돌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마당 다 쓸어서 자기 집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정외부 효과요, 부외부 효과요? 정외부 효과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지으면 뭐 이렇게 건물 지을 때 막 크레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크레인이라는 거. 여기다 이렇게 큰 콘크리트 덩어리 맞물려 있고 이거 건축 자재 같은 거 들어 올리고 하는 크레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아죠. 근데 건물 막 지을 때 보면 이런 거 막 머리 위를 두세 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크레인이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런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나오잖아, 무너졌다는 얘기. 만약에 길 지나가는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여기 맞물렸던 1톤짜리 콘크리트가 내 머리로 위로 떨어지면 진짜 많이 아프걸랑? 그쵸? 정외부 효과요, 부외부 효과요? 부외부 효과요. 이런 거 너무 많아. 부외부 효과. 따라서 여러분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의미 잘 아시라고요. 양봉업자가 과수원 옆에다가 벌통을 가져다 놨어요. 과일 얻을 때 수확 많이 해요. 꿀 수확 많이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하죠. 정외부 효과예요.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냈어요. 오염을 방출해요. 공해 방지 시설을 해야 된대요. 부유의 비효과죠. 아파트 단지 근처에 쇼핑몰이 들었었어요. 정의 비효과예요, 부유의 비효과예요. 정의 비효과로 작용하죠. 생태공원이 들어선대요. 부유의 비효과, 정의 비효과. 정의 비효과로 작용하죠. 화장터가 가까인 곳에 들어선대요. 화장도 빨리 하고 좋죠. 그 화장 아닌가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대요. 부유의 비효과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의 비효과, 부유의 비효과 내용 알아두시고 이 두 가지가 다 시장 실패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되질 않아요. 적정량보다 적거나 많거나 그래요. 나중에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정외부 효과는 너무 적어 적정량보다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적어서 문제. 얘는 적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둘 다 시장 실패를 야기하게 돼요. 근데 그 시장 실패 야기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또는 이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더 공부하기로 하고 외부 효과가 뭔지를 기초과정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하고 이 정의 외부 효과를 가리켜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외부 경제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를 가리켜서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여러분께서는 외부 효과의 의미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외부 효과 뜻 그리고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넘어갑시다. 지역지구제로 건너갑시다. 84페이지예요. 84페이지 보면 뭐 비교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기초과정에서는 다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자, 84로 건너가시면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에 가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 하나 해보고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인데 여기 주거지역인데 글쎄 여기가 공장이 있대요. 이렇게 연탄공장이에요. 그러면 이 연탄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이로운 영향이에요? 해로운 영향이에요? 해로운 영향이잖아요. 연탄도 쉽게 배달하고 좋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연탄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분진 때문에 옛날에 서울에 연탄공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어른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옛날에는 아이들 그 기저귀를 이렇게 광목천 같은 걸로 해서 직접 빨아서 쓰고 그랬잖아요. 그걸 널어놓으면 1시간도 채 안 돼서 잘 말랐나 손으로 이렇게 훑으면 그 연탄가루 같은 경우 묻어갖고 거먹게 묻어난대요. 그 지금 같은 좋은 마스크 말고 옛날에 그 마스크 있었잖아요. 이렇게 천 마스크인데 천 마스크 아니고 그런 거 보고 가제 마스크라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마스크를 쓰면 콧구멍만 동그랗게 꺼멓게 이렇게 된대. 콧구멍 있는 데만. 그럴 만큼 분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파트 외벽이나 무슨 이런 데 같은 경우 건물 옛날 아파트죠.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좋은 아파트들은 아니지만 외벽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냥 시커매지는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동네가 이렇게 그냥 바뀌었어요. 그때 그랬거든 그 어른이. 그런데 당연히 부의 비효과 아닙니까? 부의 비효과죠? 네, 부의 비효과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한 거지. 이 지역의 토지용 계획을 변경해서 공업용은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여기는 주거용만 허용하는 제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거용만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지구제. 여러분은 공법 가운데 국토계획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용도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것의 이론적인 이야기는 부동산학에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지구제의 의미는 뭐냐면 지역지구제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죠. 이것을 제거해서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부의 비효과를 제거하여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두 번째, 그럼 지역지구제 실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어느 특정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방금처럼 이 공업용을 이쪽으로 끄집어내고 주거용만 허용했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 제거된 거 맞죠? 그럼 부의 비효과가 제거됐어요.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또는 감소됐어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제거 또는 감소됨에 따라서 어울리는 이용만 허용한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지역의 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 예? 예, 주택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주택의 수요가 늘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따라서 주택의 가격은 상승하겠죠.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면 무슨 이윤이 발생하느냐? 1억 주고 산 사람 주택 가격이 2억 됐대. 1억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초과이윤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초과이윤을 쫓아서 기업은 어떻게 하겠지? 들어오겠죠. 기업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진입이라고 한다 했죠. 빠져나가는 건 탈퇴라고 한다 했죠. 기업이 들어와요. 기업이 들어온다는 말은 기업이 들어와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신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주택의 공급이 늘면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초과이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그래서 단기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데 장기는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지역주구제의 효과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지역주구제를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다. 이런 기본적인 지역주구제의 내용들 또는 원리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정도만큼만 봐주세요. 지역주구제에 대해서 그 정도만큼만, 다른 건 아직은 안 했어요. 그만큼만 딱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 이제 아주 중요한 주택정책, 이 부분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이어서 전체적인 배경 설명부터 차근차근 끝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차근차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는 86페이지로 갈 거예요. 나머지 제가 아까 시장 실패 원인에서 외부 효과만 설명했는데 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더 공부를 하시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우리는 주택 정책으로 가보자고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주택 정책을 크게 구분을 할 거예요. 우리 책에 없지만 우리가 주택 정책이라고 말하면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자,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교재에 86페이지가 주택 정책인데요. 이 주택 정책 분류부터 좀 하자고요. 크게 둘로 분류해요. 하나는 임대주택 정책, 또 하나는 분양주택 정책으로 분류해요. 여러분, 임대주택 정책은 집 없는 분들은, 그리고 집 살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임차해서 주택을 사용해야 되는데 소위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크게 둘로 나눠야 돼요. 주택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과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주택 빌리고 빌리는 시장은 임대주택 시장이고,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고,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의 정책은 분양주택 정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3개. 분양주택 정책에 2개. 우리가 꼭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에는 제일 첫 번째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에요.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이에요.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정책까지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있고요. 분양주택 정책에는 분양가 규제. 또 하나는 분양가 자유라. 이런 게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임대료 규제 이렇게 말하고 분양가 규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얘는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를 뺀 다른 나라들은 임대료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월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월세 말고도 뭐가 있어요? 전세라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는 이것을 전월세 상한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상한선을 하는 바로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얘는 임대주택 정책이고 얘는 분양주택 정책인데 정책은 다른데 이 둘의 경우는 원리가 똑같아요. 경제 이론 원리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최고 가격제에 해당돼요. 그러면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 가운데 최고 가격제에 해당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최고 가격제가 있으면 무슨 가격제도 있을 것 같아? 최저 가격제도 있어요. 그럼 최저 가격제는 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최저임금제 아시죠? 최저임금제 또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 같은 건 최저 가격제고 얘네들은 대표적인 최고 가격제예요. 그러면 최저 가격제와 최고 가격제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최저 가격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같이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최고 가격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최저 가격제는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노동시장에서 공급자가 누구냐면 노동자니까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보호고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 공급자는 농부니까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은 농산물 공급하는 농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 가격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최고 가격제는 목적이 누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거냐?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최고 가격제 우리가 배우는 거에 최고 가격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가 여기에 들어간다. 여러분 규제라는 뉘앙스는 좀 약간 거부 반응이 드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덜 거부 반응 들으라고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임대료 상한제 혹은 한도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임대료 규제부터 할까요? 임대료 상한제는 누구 보호 목적입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소비자는 임차인이잖아.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분양주택 시장에서 소비자는 집을 분양받는 사람이잖아요. 주택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얘는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 원리 가지고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이제 시장을 그림으로 나타내야 돼요. 좌표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점이고 X축에 뭘 쓴다 그랬죠? 수량을 쓴다 그랬죠. Y축에 뭘 쓴다 그랬죠? 가격을 쓴다 그랬죠. 수요 곡선, 우하향 곡선, 공급 곡선, 우상향 곡선. 이게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균형점은 어느 점이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 교차하는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차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 가격은 P0, 수량은 Q0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 균형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편의상 라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면 한 개에 3,000원씩 한대요 지금. 와, 그러면 너무너무 소비자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래요. 소비자들이 보고 정부 보고 그랬어요. 야, 정부야 어떻게 좀 해봐라. 라면 한 개에 3,000원이 말이 되냐? 정부야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보더니 야, 진짜 라면 한 개에 3,000원 너무했네. 엄청 힘들겠다. 라면 한 개에 3,000원씩 하니까 너무 힘들겠다. 정부가 말하기를 5,000원 아래로 받아. 이렇게 했답시다. 그러면 정책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요. 국민들이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3,000원이 너무 높아서 미치겠다 그러는데 정부가 보고 3,000원은 비싸니까 5,000원 아래로 받아. 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라면 한 개 10,000원 이하로 받아. 또는 3,000원 너무나 비싸. 10만 원 아래로 받아. 이게 의미가 있냐고요. 이미 그 아래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언제나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시장균형 가격 위쪽에 부과해야 효과가 있다. 아래쪽에 부과해야 효과가 있다. 아래쪽에다 부과해야 돼요. 이렇게 말입니다. 아래쪽에 딱 부과하면서 가격을 이렇게 규제해 주는 거죠. 이게 규제 가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 가격이 무슨 가격이냐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상한선을 통제하는 거예요. 항상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 아래로 받는 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 이상 받는 건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최고 가격을 설정해 주고 이렇게 통제하는 것.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이만큼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F라, 이 점을 G라 한다면 공급량은 줄어요. 수요량은 늘어요.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렸거든요. 지금 법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량은 늘어요. 공급량은 줄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수요량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요.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요. 그러면서 품질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네, 품질은 좋아돼요. 여러분 과자 가격을 못 올리게 하잖아요. 과자 가격을 못 올리게 하잖아요. 과자 양이 줄어들어요. 과자를 딱 뜯으면 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소 충전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과자를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 내가 산 게 과자인지 질소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내가 과자를 샀는데 질소를 넣어준 건지 질소를 샀는데 과자를 보너스로 넣어준 건지 딱 열면 픽 빠지고 과자는 별로 없어.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못 오르도록 규제하면 당연히 아파트를 규격화시켜서 그냥 찍어내듯이 만드는 거예요. 뭐 다르게 만들면 안 돼.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이 만들어야 비용이 절감되거든. 그러니까 집집마다 모두 똑같이 찍어내듯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용 절감이 나타나니까. 개성을 살리고 특성을 살리고 멋있게 만들려면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공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목공 하나 하는데 목공과 관련된 거 목공 일하시는 분이나 타일 일하시는 분들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소화시켜야 돼. 목공 들어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똑같이 규격화시켜서 똑같이 찍어대시 만들어야 돼. 그건 일종의 품질 저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새 아파트를 다 뜯어내고 새로 다시 또 하잖아. 인테리어 새로 하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리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요. 그리고 낮은 가격에 혜택 보는 사람들은 이만큼 혜택 보는 거예요. 이만큼 혜택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이 얼마만큼의 물량이 부족하냐? 여기서 이만큼의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거 뭔데?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이 가격에 혜택 보는 사람들은 이만큼 혜택 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봐요.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임대료 규제로 제가 적용을 해볼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로 이제 이건 지금 제가 라면에다가 적용하는 일반 시장. 일반 시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데 선착순이나 배급제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긴 줄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라면 살라고 사람들이 줄 서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 한때 그랬잖아요. 마스크 한때 그랬잖아요. 그럼 마스크 살려고 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쇠고기도 마찬가지고 라면도 마찬가지야. 라면이 없으니까 라면은 1,000원에 딱 규제를 해버리면 라면 살려고 사람들이 줄 서는 거야. 그러니까 라면 파는 사람이 힘이 세지는 거지. 자, 줄 서세요. 저기 튀어나온 분 안 팔아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거야. 긴 줄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배급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선착순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분양가 규제에서 아파트는 당연히 1순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청약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1순위자여서 집어넣는데 떨어졌다. 저도 10번도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절 받는 건 저는 10번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괜찮은 데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어느 선생한테 얘기를 해줬지. 그거 있다고 같이 하자고. 했거든. 근데 그 사람 됐어. 저보다 좀 선배인데 3년 선배인가 그런데 됐어. 야, 됐으면 제가 축하한다고까지 했거든. 그럼 됐으면 한턱 좀 쏘고 그래야 되잖아. 야, 어쩜 그렇게 입을 딱 씻냐. 야,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더라고. 야, 되게 잘 살아. 야, 진짜 저는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좋은 데 써지니까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좋은 데 쓰지, 지금 나쁜 데 쓰냐고. 좋은 데 쓸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세고 거기서 당첨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노또라고 말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먼저 임대료 규제에다 적용해 볼게요. 다시 임대료 규제로 갑니다. 임대료 규제로 갑시다. 자, 이건 임대료 규제에 적용해서 제가 임대료 규제라고 해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임대료 규제. 자, 그럼 임대료 규제를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임대료 상한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적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예, 임차인 보호예요.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임대주택 시장의 그림을 2개를 그릴 거예요. 2개를 그려요. 2개를. 여러분, 비교를 위해서. 그럼 이제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X축에는 수량을 쓰고 Y축에는 가격인데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임대료라고 할게요. 임대료예요. 가격 자리에 언제나 임대료로 바꿨어도 항상 논리가 성립해요. 그래서 X축에는 수량을 쓰고 이거 수량입니다. Y축에는 임대료로 쓰겠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어느 걸 그리고자 하는 건지 감이 올 거요? 이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비탄력적인 가파른 그림을 그렸고 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인 완만한 그림을 그렸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에요. 균형점에서 임대료하고 수량이 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임대료와 수량이 정해져요. 임대료와 수량이 정해져요. 그런데 현재 정해진 이 시장 균형 임대료거든요. 이게 너무 높아요. 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을 썼어요.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R1으로 임대료를 규제한대요. 임대료를 R1으로 규제하면 R1까지 포함해서 R1 이하로 받아야 돼요. 이상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공급량은 줄고요. 여기서 공급량은 줄어요. 이렇게. 수요량은 늘어요. 공급량은 줄어요. 수요량은 늘어요. 따라서 Q1, Q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고 늘고 공급량은 줄어요.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요. 임대료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썼더니 수요량이 줄고 공급량이 늘어서 낮은 임대료로 혜택 보는 사람은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낮은 임대료로 혜택 보는 사람은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이 사람은 혜택을 못 봐요. 이 사람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썼을 때, 임대료 규제 정책을 했을 때 이 정책 효과로 혜택 보는 사람은 많고 혜택 못 보는 사람은 적네요. 이거는 혜택 보는 사람은 적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많네요. 이럴 때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 효과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 효과가 적은 거예요.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은 왼쪽의 상황일 때 해야 돼요. 오른쪽의 상황일 때 하면 임대료를 떨어뜨려서 혜택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혜택을 못 보는, 임대주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이게 이쪽 거하고 비교할 때 단기예요,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단기는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수요가 비탄력적인 까닭은 대체재가 많지 않아서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까닭은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장기로 가면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뀐다고 했죠. 대체재가 많아져서 수요는 탄력적으로 바뀌고 공급은 공급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임대료 규제하는 정책이나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은 단기에 효과적인 정책이에요. 장기로 가면 효과가 덜하고 부작용이 커져요. 그 다음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첫 번째 임차인 입장에서 보자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주택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어려워졌어요.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했는데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얼마였나 하면 요 사각형 면적이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었어요.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규제하자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노란색 사각형으로 바뀐 거예요. 임대료를 규제하자 임대인의 수입이 이렇게 노란색 사각형으로 바뀐 거예요. 임대인의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럼 임대인이 재미가 없어요.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준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임대주택의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그래요. 임대주택의 용도를 바꿔서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공급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공급하려고 해요. 마지못해 공급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마지못해 공급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서비스의 품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임대인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 수입도 줄어들게 돼요. 네 번째,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물량이 이만큼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물량이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구하려면 여기까지라도 소비자는 지금 돈 내고도 살 마음이 있거든요. 임대주택을 못 구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못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힘없이 돌아서려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계약서상에는 이렇게 써. 그리고 실제로 임대료를 이렇게 내. 그러면 구할 수 있긴 해. 불법 거래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불법 거래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규제 정책이다 보니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임대료 규제 정책이 단기는 임대료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부작용을 작게 만들고 혜택 보는 사람이 많아서 단기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임대료를 규제하나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은 단기적 효과예요. 단기적 정책이에요. 단기적 정책을 하고 장기로 가면 이 부족 문제, 가격을 통제했으니까 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임대료 규제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임대료 규제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최고 가격제에 해당돼요. 최고 가격제는
원래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소비자가 임차인이므로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다. 분양가 규제는 이게 분양시장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정상적으로 이 점에서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이 점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너무나 비싸네. 그래서 분양시장에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요 금액으로 해라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격이 떨어지면서 아파트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파트의 품질 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소비자들 예컨대 이만큼의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당첨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므로 기존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 시장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 나와 있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돈을 내야만 살 수 있느냐? 또는 당첨되어서 운 좋게 당첨되어서 분양권 받은 사람에게 내가 전매로 살 수밖에 없어요. 분양권을. 그럴 때 거기에 소비자는 돈을 여기까지라도 내고 사겠다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분양권이 불법으로 전매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프리미엄이 붙어 소위 P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만큼의 분양받고 분양권을 좀 있다가 넘겨서 이 사이의 금액으로 팔다면 나는 뭘로 얻을 수 있냐면 차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내가 거기 들어가 사는 실수요가 아닌 저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투기하는 놈 곤란할 거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요. 그거 다 방법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각 정책에는 부작용 없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임대료 보조로 가야겠죠? 요거는 우리 쉬었다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